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찬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시작 기도로 이 강의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저는 권도미나 수녀입니다. 3주째 강의입니다. 지금 현대인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하느님 보시기 참 좋은 세상으로 만들고 나 자신도 그렇게 이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3주째 이렇게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떤 지구의 어떤 곳을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어디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은요, 지구 전체 동식물 종의 30에서 50%가 서식하는 주요 생물 다양성의 보고입니다. 그리고 지구 전체 자연림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 지구의 허파 같은 곳이에요. 아주 주요 산소 공급원에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일까요? 예, 아마존입니다. 잘 아시네요. 범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이고요. 이 아마존은 브라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인근 국가 있죠. 남미의 인근 국가 9개 국가에 걸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입니다. 얼마나 아름답냐 하면 안 가봐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사진으로만 봐도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호흡을 할 때마다, 숨을 쉴 때마다 이 아마존에 있는 이 식물들의 감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이 지구의 허파가 신음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농업용 독성 물질, 기름 유출, 채굴, 마약 생산 이런 것들로 지금 아마존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벨기에만큼의 큰 땅덩어리에 그 숲이 사라져 버렸어요. 개발하느라고. 그 다음에 작년 8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서울의 한 13배 정도 되는 그 우림 지역이, 열대 우림 지역이 파괴가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이제 지금 보시면 한쪽은 이렇게 아주 숲이 푸른데 한쪽은 이렇게 헐벗고 있죠. 이런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올해 10월에 바티칸에서 교황님과 함께 전 세계 주교님들이 다시 또 주교 시노드를 하실 텐데, 바로 이런 어떤 지구를 살리는 생태적인 어떤 연대, 성찰,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의 어떤 책임,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하기 위해서 주제가 아마존이에요. 주제가 아마존. 근데 이 아마존이 그 브라질과 인근 국가에 있는 범아마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땅에 있는 이 동식물들과 우리는 어떤 연대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태적인 이제 회개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10월 달에 이제 이런 걸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이겁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너무 좋아, 이렇게 very good이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이 상태로 회복을 시킬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있고요. 그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회복이 생태적인 어떤 우리들의 어떤 과업이고요. 요거를 생태계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로 한번 도입을 해볼게요. 연결을 시켜볼게요. 하느님께서 나를 제일 처음에 창조하실 때 아유, 너는 정말 잘 자라서 이런 나무가 되어라 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어느 부모가, 그죠? 자식이 시집갈 때 아유, 제가 불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듯이, 그죠? 행복했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얘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이런 게 부모 마음이라면 하느님의 마음은 이제 더 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고통이나 아픔이나 상처나 이런 것들을 좀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멋지게 잘 자라고 싶은데 때로는 역풍을 맞아서 내가 좀 이렇게 좀 기울기도 하고, 이 나무가 그 다음에 상처 때문에 내 나무에 옹이가 생기기도 하고, 뭐 자국이 패이기도 하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혹은 지금 뭐 어제 혹은 오늘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사건과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는가 하는 어떤 인지에 왜곡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한 상황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지금 예컨대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현상들을 우리 국민들이 똑같이 생각하진 않는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남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는가 하는 그 인지가 나의 정서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이것은 나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좀 이런 원래 하느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된 상태로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행복하게 이렇게 잘 살기 위해서는 나의 왜곡된 어떤 부분들이 회복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회복이 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은 좀 잘 살아야지 한다고 이게 회복이 되냐 하면 이건 왜냐면 이게 너무 좀 추상적인 얘기예요. 잘 살아야지 하는 거는 약간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는가를 약간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왜곡이 되어 있고 뭐를 내가 약간 삐딱하게 보고 있고 뭐는 또 제대로 보고 있으며 뭐는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가 이런 자기 직면들이 좀 필요합니다. 솔직한 자기 직면이.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뭘 했었냐면 내가 혹시 나 자신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타인이 나에게 하는 그 가치에 휘둘려서 아주 내 자존감이 뭐 이렇게 좀 낮아져 있는지 내가 자기 비하를 하고 있는지 남의 눈치를 많이 보고 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의 강점도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좀 회복되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보았었습니다. 오늘은 뭐에 대해서 할 거냐 하면 정서에 대한 것을 좀 볼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서 중에서 특별히 조금 이렇게 왜곡이 되는 어떤 정서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볼 건데요. 그 많은 정서들 중에서 제가 오늘은 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대표 감정이 화라고 해요. 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여기 태어나서 한 번도 화를 안 내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없어요. 예, 우리는 화를 주고받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 화는 좀 이유가 있지만 때로는 내가 내는 화가 좀 이유가 없는 화가 있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타인이 내는 화 때문에 내가 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분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잘 다스릴 수 있는지 결국은 다시 회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느님 보시기에 좋고 행복한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성숙하고 건강하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간들을 한번 가져볼게요. 사람들이 화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여기 지금 anger in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이거는 뭐냐면 분노를 억압하는 형이에요. 꽉 참는 형.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근데 화를 바깥으로 표현 안 해. 화난 척을 안 해요. 그렇다고 화가 소화가 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안에 이렇게 응어리로 꽉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화를 안 낸 척하지만 때로는 상대방의 시선을 피하기도 하고요. 속으로 화가 많이 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다른 사람을 계속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뚱 하거나 토라져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도 전부 분노 억압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 내가 화났다고 얘기를 하지 못하느냐. 불안해요. 관계가 깨질까 봐. 자신감이 없고 그 다음에 후폭풍이 두려워서 그냥 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꾹 참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신체와 장애를 동반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화를 나는 다 참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래 보니까 소화가 잘 안 된다. 두통이 온다. 뭐 이런 거 있죠. 자,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온다든지. 그래서 이런 분들은 화를 좀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 있죠. 어떻게 하면 성숙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울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가 저기 위에 있는 anger out입니다. 요거는 뭐냐면요. 분노 폭발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밖으로 튀어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아주 작은 자극에도 버럭 이렇게 화를 내고 참지 못하는 이런 형들입니다. 주변에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요즘에는 뉴스를 보면 저런 어떤 사건들 때문에 우리가 매우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나 말을 딱 들었을 때 바로 표현을 하는 어떤 유형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표정에 화난 표정을 딱 짓고요.
자제심을 잃고 혹은 소리도 지르고 말다툼을 하고 그렇게 안 되면 문을 확 닫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anger out, 분노 폭발형입니다. 그래서 막 사람에게 이렇게 상대방이가 내가 화났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소리를 막 질러요. 그러면 이 상대방이 당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또 상대방의 화를 유발시켜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싸움이 되긴 한데, 자, 이런 분들도 좀 조절이 필요하죠. 그죠? 세 번째가 뭐냐면 저기 중간에 있는 파란색 anger control입니다. 요거는 분노 조절형이에요. 오늘 제가 왜 이걸로 시작하냐 하면 오늘 이 강의에 소기의 목적이 있다면 우리가 내가 좀 어떤 형인지를 보면서 내가 분노 조절을 좀 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시간으로 가져보기 위한 일종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 자, 그래서 이 분노 조절형은 화를 참는 것도 아니고 화를 이렇게 버럭 내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감정을 잘 알아요. 내가 좀 화가 났구나. 또 잘 수용해요. 그리고 적절하게 표현할 줄도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약간 평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이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뭐 화가 났더라도 빨리 진정을 회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자기의 표현을 좀 이렇게 잘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분노이기 때문에 정서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정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정서라는 것은 분노 이런 거 있죠. 정서는 체험의 요소와 표현의 요소로 나뉘어져요. 자, 하나씩 볼게요. 체험의 요소는 전 세계의 유명한 심리학자, 그다음에 신경과학자, 정신분석학자들이 어느 날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뭘 연구를 했냐면 인간의 정서가 매우 다양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인간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정서가 무엇인지를 연구를 해서 6개로 딱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6가지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기쁨, 놀라움, 슬픔, 화남, 역겨움, 무서움, 두려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 6개는 인간이라면 저것을 느껴야 될 때 좀 느낄 수 있는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으로 6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정서의 체험의 요소예요. 체험의 요소.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내가 가지고 싶은 감정은 몇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 기쁨, 저거 가지고 싶어요. 놀라움, 괜찮아요. 근데 나머지 슬픔, 두려움, 분노, 역겨움, 이런 건 내가 사는 동안 별로 체험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 경우에 내가 좀 체험을 분노를 느껴야 될 때 분노를 느낄 줄 아는 것도 내가 건강하다는 사인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서의 체험의 요소를 이렇게 보시고는 내가 주로 경험하는 정서의 체험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살펴보셔도 좋아요. 기쁠 때 기쁨을 느끼고 슬플 때 슬픔을 느끼고 또 화가 날 때 화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늘 화가 나 있는다면 사실은 그 정서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정서의 체험의 요소에는 보통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를 볼 때 분노라는 그 정서 자체가 문제는 아니구나.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분노를 하시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리사이들 앞에서 노기를 띠시며 이런 표현들 있죠. 그죠? 성전 정화 사건들. 그래서 이런 어떤 분노는 인간을 때로는 자기 표현을 잘 할 수 있고 건강하게 만드는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어떤 긍정적인 감정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이제 문제가 되냐면요. 분노를 별로 안 느껴도 되는데 분노가 계속 차 있는 이런 경우에는 감정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표현의 요소를 한번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표현의 요소는 뭐냐? 이제 쉽게 말하면 저기 끝에 있는 것은 억제고요. 이쪽은 표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서의 표현을 그게 기쁨이든 슬픔이든 적절하게 해요. 적절하게.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지금 뭘 느끼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억제를 해서. 그래서 사람이 약간 로봇 같아요. 감정이 좀 무딘, 아주 차가운. 그래서 남들이 다 웃고 할 때 웃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남들이 지금 여기 잔치가 벌어져 있는데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이런 억제된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너무 이 과장이 심한 사람. 기쁠 때 이 기쁨이 너무 과장되고 슬플 때 슬픔이 너무 과장돼서 보는 이로 하여금 약간 이 오버한다는 어떤 느낌을 가지게 하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조금 덜 바람직한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정서의 표현은 중간쯤 가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당하다라는 단어 있죠. 그거 아주 영적인 단어예요. 아주 성숙한 단어예요. 뭐든지 이렇게 적당할 때 가장 좋고요. 과유불급, 너무 넘치면 모자란만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분노라는 감정은 우리 인간이 보통 흔히 가질 수 있는 감정이라고 얘기했고 그 감정 자체의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이 분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 게이지 있죠. 우리 그 차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게이지가 이렇게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 1번에서 10번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저 수치가 높을수록 화가 많이 난 상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살다가 보면 내가 외부로부터 화의 자극을 한 3 정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3 정도로 화가 나는구나. 그렇죠? 그 정도로 화가 나는구나. 이렇게 느끼면 건강한 거예요. 혹은 뭐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는 것도 건강한 거죠. 그죠? 그런데 3의 자극이든 9의 자극이든 1의 자극이든 항상 게이지가 90으로 간다면 그러니까 화가 항상 끝까지 머리 끝까지 난다면 그거는 그 감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제가 이렇게 볼 때 감정 자체에 좀 문제가 있는 유형들이 여러 유형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성급하고 잘 흥분하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혀를 내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고 별일 아닐 때도 싸움을 거는 그래서 늘 화로 가득 찬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들고 이런 말을 해서 되겠나 안 되겠나 주저하게 만들고 하는 어떤 이런 사람들이 여러 유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3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열등감이 많은 분 혹은 의심이나 불신이 많은 분 혹은 그 거대 자기라는 그런 자기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좀 쉽게 화를 크게 내실 확률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3분들의 특징이 약간 나 자신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해석하고 인지하는데 약간 문제가 좀 있어서 이런 분들은 조절이 좀 필요합니다. 우선 열등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기 비하와 열등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죠? 계속 자기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고 그래서 내가 좀 못한 것 같고 무능한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슬프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자, 이 열등감은 사실은 다양한 정신장애를 유발하는 좀 기본적인 어떤 기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강박증 환자, 우울증 환자 혹은 편집증 성격장애 환자들 사이에서도 이 열등감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열등감이 이제 베이스가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완벽주의자들 있죠. 간혹 이렇게 완벽주의자들 중에서 불안에 떠는 완벽주의자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 밑을 이렇게 파서 보면 그 아래에 자기 열등감을 가지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사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이런 분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의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를 잘 모르고 계속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점수를 매기는지를 보면서 사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매여 있는 이런 사람들이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정 컨트롤에 있어서 좀 약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베르벨 바르데츠키가 한 이 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런 거죠. 언젠가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10중 8구 상처를 받는다. 왜? 거짓말장이의 눈에는 다 거짓말장이밖에 안 보여요. 그렇듯이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게 전부 자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기 어떤 무리들이 웃어요. 그러면 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방금 나한테 비웃은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자기의 화를 건드리는 어떤 요소들로 이렇게 인지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열등감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모두가 소극적으로 이렇게 계시진 않아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경쟁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 열등감이 공격성의 형태로, 적극적인 공격성의 형태로 나가면 경쟁심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계속 누군가를 질투를 한다든지.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존재감을 무언가를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고 또 이제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공허해지는 이런 어떤 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의심과 불신인데요. 의심이 많은 사람, 불신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2300년 전에 어떤 철학자가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테오프라스토스라는 그 그리스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인간의 성격을 체계화 분류를 해서 책을 하나, 성격론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30가지의 인간의 성격을 이렇게 분류를 잘 해놨습니다. 그 중에서 18번째 유형이 의심 많은 남자예요. 이 2300년 전에 이 철학자는 의심 많은 남자를 어떻게 서술하냐면 주인이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하인에게 시장을 보내요. 근데 저 하인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가 의심스러워서 다른 하인을 갖다 붙인다. 뒤따라가게. 이제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당당하지 못하고 남에 대해서 계속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이제 한 무리가 농담을 막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막 농담을 해요. 그리고 모두가 웃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따라는 웃지만 저 사람이 왜 농담을 했을까에 대한 숨은 의미를 계속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의심을 가지고. 혹시 나를 지금 무시해서 하는 농담이 아닐까? 이런 것들. 그래서 타인의 동기를 악의에 가득 찬 것으로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참 힘들게 해요. 뭐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계신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더 의심이나 불신이 발전된 형태인데 이런 분들을 주변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투사에 의한 분노, 이런 분노들의 형태가 많으시고요. 그래서 타인을 잘 용납을 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그러니까 그것을 당하는 사람은 아유 왜 별것도 아닐 거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낼까? 왜 자꾸 이렇게 의심을 하고 캐물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상담 심리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저런 의심이나 불신이 많은 분들은 스스로가 오시진 않아요. 보통 보내져서 많이 옵니다. 이렇게 뭐 좀 보내져서 오는 경우가 있고. 자, 세 번째가 거대 자기입니다. 거대 자기는 자기 확대감과 우월감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 이렇게 보시면요. 이런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나는 옳고 너희들은 틀렸어. 그죠? 여기 지금 뭐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 주변에 이렇게 보면 늘 자기는 옳아요. 늘 내가 틀려. 생각을 해보면 내가 별로 틀리지도 않은데 늘 내가 틀려요. 그리고 은연중에 내가 얼마나 우월한 존재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해요. 내가 어느 대학을 나오고 말이야. 그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있죠. 예. 자, 자기를 매우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대접을 해주기를 은근히 바래요. 근데 그렇다고 이분이 말로 나는 너희보다 우월해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뭔가를 교묘하게 얘기를 하는데 듣고 나면은 자기가 되게 우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이제 뭇백성들인 거죠. 예. 그래서 자신의 우월성을 매우 교묘한 방법으로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계속 과도한 찬사를 요구해요. 내가 뭐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달라 이런 거. 그 다음에 자기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와만 어울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무시나 이런 것들이 좀 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인정과 칭찬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런 분들에게 가서 해주는 왜 솔직한 형제적 충고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못 받아들이세요. 막 화를 내시고 이제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 세 부류의 분들의 어떤 그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인지를 할 때 좀 비정상적인 인지 패턴들을 가지고 있다. 그거의 첫 번째가 뭐냐면 전부 남 탓이에요. 내가 잘못한 게 없고 너희가 다 잘못해서. 이거는 의심이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자기의 고통의 근원이 자기 바깥에 있다고 믿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남으로부터 계속 어떻게 너희가
변화되어야 돼. 나는 더 이상 뭐 이미 완전자, 그리고 너희가 변화가 되어야 돼. 이렇게 비합리적인 기대, 무리한 요구, 이런 것들을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분들이 혹시 상대방으로부터 아주 작은 비판을 이렇게 받게 될 때 심하게 분노하세요. 게이지 아까 기억나시죠? 우리는 살면서 충고나 비판을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살면서 우리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비판도 수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아주 작은 비판도 굉장한 모욕이나 수치심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화가 항상 이렇게 나서 이제 함께 살아가는 어떤 공동체에 좀 힘을 좀 들게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람 자체가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화를 습관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내실 경우들이 있고요. 컨트롤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강박이나 완벽주의자들,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세부적인 틀 속에 모두가 이렇게 그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어긋나면 불안하셔서 이렇게 좀 화를 또 내시는 경우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인지에 의해서 좀 세상이나 사람들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왜곡된 인지 때문에 이렇게 화가 좀 쉽게 많이 나는 이런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화는 화 자체가, 분노 자체가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가 경향으로 좀 살았다 싶은 분들은 오늘 자기 자신을 조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이 화라는, 분노라는 이 감정이 있죠. 이 감정 자체가 별로 문제가 되진 않지만 바깥으로 나가는 행동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네요. 자, 이게 바깥으로 나갈 때는 어떤 형태로 나가냐면 어떤 공격적인 형태로 나갈 때, 요럴 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런 욕구들을 공격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냥 공격성이란 단어를 들으면 매우 거창하게 생각해요. 테러나 전쟁이나 혹은 뭐 무엇이나, 그죠? 타인을 강하게 반대함, 상처를 줌, 강하게 맞서서 이겨버림, 복수를 함, 싸움,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공격성은 매우 다양하고 우리도 쉽게 생활 안에서 살고 있는 어떤 영역들입니다. 이유 없이 자주 화를 내는 것, 미움을 오래 간직하는 것, 이런 것들도 전부 공격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타인의 실수를 폭로하고 싶은 욕구, 혹은 그것을 해버리는 것, 이렇게 뒷담화라는 거죠. 있지, 옆집에 아줌마가 있지, 뭐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전부 공격성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을 보았고요. 지금부터는 이것이 밖으로 조절되지 않고 나갔을 때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한번 볼게요. 그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거의 많이 하는 어떤 공격성의 형태를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수동 공격성이에요. 우리 문화권에, 특히 뭐 우리나 일본이나 이런 동양 문화권에 좀 많이 있는 공격성인데요. 이 공격성은 공격적인 충동을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수동 공격성입니다. 말 그대로. 자, 이게 이제 뭐냐? 좀 더 자세히 보면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분노를,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화가 났어요. 이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화를 표현할 용기는 없어요. 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매우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드러냅니다. 자, 어떻게 드러내냐 하면, 그래서 요걸 가지고 소심한 복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드러내냐? 게으르거나, 일부러 일을 방해하거나, 그치? 투덜거리면서 일을 하거나, 그러니까 계속 일을 하긴 해요. 한데 화가 나니까 막 이렇게 계속 불평을 하면서 화를 해요. 우물거리거나, 늦장을 부리거나. 그래서 엄마가 딸한테 빨리 어디 가자, 내가 지금 좋은 학원 알아놨어. 얘는 학원을 이제 2개 다녔는데 3개째 다니기 싫은 거예요. 아, 오늘 가기 싫어, 이랬다고 막 애가 화가 나고, 엄마는 계속 데려가려 하니까 애가 준비를 하는데 매우 늦게 하는 거예요. 늦장을 부리면서. 그래서 엄마로 하여금 슬슬 화가 나게 만드는 거, 이런 게 수동 공격성입니다. 그 외에도 삐쳐서 말을 안 하거나 여타 비효율적인 어떤 행동들이 수동 공격성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최신 정신의학 책을 보면요.
이 수동 공격성을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작은 소망들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 타인을 좌절시키려는 소망. 그래서 내가 지금 화가 났어요. 그런데 내가 상대방에게 화가 났다라는 것을 말하기가 좀 두려워요. 지난 시간에 우리 문화권은 관계주의 문화권이라고 했죠. 그죠?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그것을 사장님에게 얘기를 하기가 살짝 주저한 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혹시 사장님하고의 관계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 그죠?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화라는, 분노라는 감정을 내가 화났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불평을 하거나 미적거리거나 안 하거나 아니면 일부러 알면서도 도와주지 않거나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화가 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쩌고 저쩌고 화를 확 내면 그때 준비된 말을 하는 거죠. 어머, 왜 화를 내보내 그러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동 공격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이나믹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언젠가 수동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을 10가지를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괜찮아요. 이런 거 있죠. 얼굴은 막 지금 빨갛고 이렇게, 눈이 충혈되어 있는데, 뭐, 괜찮아요.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좀 빨리 좀 해줘. 이러면, 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어떤 형태들. 그 다음에, 일부러 어떤 정보, 중요한 정보를 저 사람한테 얘기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요. 그리고 이 일이 다 그르치고 나서 저분이 막 화를 내면서 왜 나한테 그때 그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는 말. 어머, 저는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전부 그겁니다. 아까 왜 화를 내고 그래요? 이런 것도 다 그런 거죠. 자, 1위가 뭐냐 하면 미국에서도 이 수동 공격성의 형태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런 게 이제 저런 연구를 하는 거죠. 연구 조사를 했을 때 가장 수동 공격적인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 저 화 안 났거든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밥상을 이렇게 차리는데 뭐 숟가락도 탁탁 놓고 뭐 이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불편해하셔. 얘야, 화가 났니? 이러면 화 안 났거든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런 게 전부 수동 공격성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정서 중에서 분노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정리를 하면요. 분노라는 감정은 사실은 이거는 건강한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감정이구나. 이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어떤 경우에 이런 분을 만났어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어요. 이런 분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게 가능할까 처음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 오히려 화가 날 때 화를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좀 더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분노라는 감정 자체는 막 이렇게 우리가 수치스러워하거나 숨겨야 되는 감정들은 좀 아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쉽게 극으로 화가 날 때 문제가 된다. 혹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이 화라는 감정을 바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성숙한 사람일 수도 있고 좀 덜 성숙한, 좀 더 성장이 필요한 이런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고요. 우리 문화권 안에서는 수동 공격성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분명히 지금 나한테 불편한데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물어보면 화가 안 났대요. 그런데 한 달째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저한테. 이런 경우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 이거는 그 옆에 있는 이 상대방도 매우 힘들게 하지만 사실은 그런 형태로 화를 내고 있는 본인도 참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건강한 어떤 그 정서의 표현 방법들을 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분노와 정서 조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정서를 조절한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뇌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뭐 좀 어렵게 되어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3가지로 딱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뇌는 3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뇌가 바로 생존의 기능을 담당하는 뇌입니다. 소뇌, 뇌간 이런 거 있죠. 우리의 호흡을 관장하고 자율신경계를 관장하는 이런 뇌가 있어요. 이거는 이 뇌가 다치면 큰일 나요.
생명에 정말 지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뇌가 한 파트가 있고요. 저기 저 부분에 여기 우리 목 뒤에 여기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간쯤에 우리 그 뇌 속에 있는 여기에 변연계라고 림빅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 변연계나 기저핵은 감정의 중추를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정서들 그다음 뭐 성욕 공격성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이런 어떤 그 뇌의 파트가 있습니다. 자, 저 두 분까지 얘기를 하면 우리는 뭐 동물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세 번째로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릴 뇌가 가장 중요한 뇌예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뇌인데 이게 바로 요 앞에 있어요. 여기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이 전두엽은 논리적인 사고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 자기 성찰을 할 줄 아는 능력, 자기 자신을 인식할 줄 아는 능력, 그 다음에 사고를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뭐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성찰을 하고 이런 어떤 모든 능력들, 추론을 하고, 그죠? 해석을 하고 이런 모든 능력들이 바로 전두엽의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고위 중추가 전두엽이죠. 화가 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정신의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인간이 제일 화가 날 때가 언제냐 하면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좀 맞는 것 같아요. 자, 예컨대 제가 만인 앞에서 누군가로부터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저는 분노를 당연히 느끼겠죠. 그죠? 화가 났어요. 자, 이렇게 화가 탁 치솟을 때 뇌가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호르몬 중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어요.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 코르티솔이라는 이 호르몬이 확 이렇게 분비가 됩니다. 많이 과량 분비가 되면서 혈류량이 증가해요. 그리고 혈압도 상승하죠.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목 뒤를 잡으시는 분들은 좀 맞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좀 지금 혈압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되면요, 코르티졸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 전두엽의 기능들이 살짝 좀 둔감화돼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러는 어떤 기능들이 약간 살짝 이렇게 둔감화돼요. 그렇다고 이게 오래 가는 게 아니고 뭐 한 1, 2분 뭐 이렇게밖에 안 되면 길면 3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들었는데 이제 살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두엽의 기능들이 좀 일시적으로 이렇게 될 때는 요거를 참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반응을 해버릴 때 이제 뭐 정말 험한 말이 나온다든지 나도 똑같이 복수를 해주고 싶어서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감정은 파도와 같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전에 그 전두엽의 기능이 길어야 한 2분 혹은 3분 만에 다시 이성적인 상태로 돌아와요. 그래서 감정이 확 이렇게 밀려왔다가 쓸려 내려갈 동안까지 약간의 좀 텀을 좀 두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성적으로 내가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런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들을 사용하면 됩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분노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왔다가는 다시 밀려가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어떤 그 시간들을, 그 짧은 시간을 참지 못하고 내가 이 감정에 휩쓸려 버리면 그 다음은 좀 여러 가지 후회할 행동들을 하기도 하거나 혹은 관계가 정말로 좀 많이 힘들어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감정이 파도와 같은데 이 파도와 같은 감정을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내가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것이 뭐 우울이든 화든 뭐 슬픔이든 케이스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분이셨어요. 예전에 제가 만난 어떤 분. 자, 이 분은 조금 몸이 아프셨는데요. 그 몸이 아픈 이유가 아버지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그다음에 이 복수심으로 가득 찬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일상생활이 좀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이렇게 들어보면 이분의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뭐 사람마다 좀 달라요. 다르긴 다르겠지만 이게 트라우마적인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화가 날 상황이 아닌데 이분은 참 좀 예민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과거의 몇 번의 어떤 그 사건 안에서 아버지를 용서를 하지 못하는 이런 것을 잡고 이렇게 살고 계신데, 그래서 이분이 뭐를 하시냐면 계속 그 아버지가 자기에게 어릴 때 상처 준 그 말과 그 행동만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분노 반추입니다. 그래서 어떤 화를 유발한 사건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죠. 분노를 재경험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분노 지속 시간과 빈도를 증가를 시켜서 일종의 화병 같은 것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낮에는 너무 피곤해요. 왜? 이게 밤에 더더욱 각성이 되니까 밤에 잠이 안 와요. 아버지에 대한 이 분노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저기 복수심 보셨죠? 아버지에 대한 어떻게 복수를 할까? 자기가 성공하고 싶대. 성공도 복수 때문에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몸이 많이 아프세요. 몸이 아픈 것도 아버지에 대한 일종의 복수심이에요.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아프다 하는 거. 아버지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프잖아. 이것도 일종의 복수심으로 이렇게 살고 계셨는데, 그래서 일상생활 안에서 이분은 매우 불안과 초조함, 예민함 이런 것들로 이제 좀 가득 차게 사셨습니다. 무력감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신체와 장애를 동반해서 그냥 뭐 두통이 있다, 소화가 잘 안 된다 이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마음과 몸이 하나라는 것이 정말 저런 어떤 분들의 케이스를 이렇게 보면, 그리고 우리도 실제로 느껴요. 내가 긴장하거나 하면 갑자기 배가 아프다든지 이런 것들 있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피부나 아니면 뼈나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봐도 좀 아파 보였어요. 근데 그 아픈 게 어떤 병균 때문에 이렇게 아프다기보다는 마음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프게 됐는데요. 이런 것이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제 복수심이죠. 근데 실제로 이분은 아주 오랫동안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사는 분이에요. 아버지는 저쪽 나라에 계시고 이분은 이쪽 나라에 계신 분인데도 이걸 이제 계속 물리적으로 매우 먼 거리에 있는 아버지에 대한 그 과거의 몇몇 단편적인 기억을 계속 잡고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감정이 밀려왔는데 쓸려가지 못하고 내가 그거를 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점점 커지고 이제 이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요분도 이런 어떤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쓸려 내려가는 어떤 그 감정에 대한 훈련들을 하면서 나중엔 조금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파도와 같다라는 것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전두엽이라는 어떤 뇌가 일시적으로 좀 잠시 그 이성적인 기능을 잠깐 이렇게 좀 둔감하게 할 때가 있지만 곧 이내 다시 이렇게 돌아온다. 그러고 나면 좀 생각을 해서 잠깐 저와 한번 이야기를 좀 하실래요? 라고 해서 이성적으로 아까 전에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오늘은 좀 그냥 넘기고 다음에 이럴 때는 또 이렇게 대처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어떤 자기의 조절 능력들이 이제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감정 조절이 뭐냐? 제가 이제까지 본 어떤 감정 조절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분만큼 명쾌하게 얘기한 거를 제가 좀 읽지를 못했어요. 권혜경 박사님이라고 아마 미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 같은데요.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감정 조절은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하는 것도 아니고요.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을 마비시키는 것도 아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얘기입니다. 감정 조절이란 뭐냐? 모든 감정을 느끼되 그에 압도되거나 휩쓸리지 않는 것이다. 그에 압도되거나 휩쓸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잃지 않는 것. 나를 잃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감정 조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뇌의 기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무엇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정서 조절 기술 중에서 정반대의 행동으로 감정 바꾸기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이, 이 그림이 파킨슨병 환자의 그 모습입니다. 자, 파킨슨병 환자는 이래요. 저를 보시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꼿꼿하게 걷던 분이 파킨슨병이 걸리면 등이 이렇게 굽어지시고요. 그 다음에 보폭이 크셨던 분도 보폭이 아주 작아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소리도 작아지고 글씨도 작아지고. 파킨슨병의 원리가 뭐냐 하면 모든 것이 작아진다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미국에서는 실제로 이런 분들 물리치료할 때 뭐를 하냐면요. 저를 따라 해보시겠어요?
바깥으로 한번 팔을 쭉 펴 보시겠습니까? 두 팔을, 저는 지금 마이크 때문에, 예, 두 팔을 쫙 한번 밀어보세요. 밀 수 있는 만큼. 그 다음에 위로 한번 밀어보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앞으로 한번 밀어보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그냥 시원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파킨슨 병의 원리가 모든 것이 작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전두엽에 의해서 어떤 능력이 있냐면 의식적으로 그 반대의 행동을 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병은 나를 작게 컨트롤하지만 나는 의식적으로 이 바운더리를 밀어내겠다. 이게 파킨슨 병의 물리치료예요. 쉽죠? 인간에게 어떤 능력이 있냐면 우리는 무언가에 예컨대 파킨슨 병 같은 경우 이 저 병의 원리에 컨트롤 당하지 않을 능력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또 이거를 한다고 갑자기 사람이 막 좋아지고 이러진 않아요. 또 나이에서 오는 어떤 한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계를 밀어내면서 오히려 내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다면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적으로 내가 그 반대의 어떤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자, 그거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인간에게 있어서 감정과 같이 따라오는 충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심리학이나 이런 거를 들으실 때 충동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자동적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면 돼요. 충동은 굉장히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불안할 때 나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회피하고 싶어요. 불안하면 회피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수치심을 느끼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은폐하고 싶어요. 숨기고 싶죠. 그래서 뭐 사건 사고들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잘못하신 분들이 전부 다 요거를 다 내가 안 그랬어요 하고 은폐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질투심이 이렇게 나는 사람은 상대방을 비난하고 싶은, 그래서 공격하고 싶은, 뒷담화하고 싶은 이런 충동들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화가 났을 때는 이게 전부 자동적인데요. 화가 났을 때는 어떠냐? 공격하고 싶은,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은 이런 자동적인 충동이 이렇게 나한테도 확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순간을 못 참으면 내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말이나 행동이나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하면 정반대의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지, 정반대의 행동으로 감정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를 이렇게 이제 뭐 어려운 그림을 만들어 놨는데요. 쉽게 한번 그 기능을 말씀드릴게요. 교감신경계는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동공을 확장시켜요. 심박수를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심장을 막 뛰게 해요. 자, 그 다음에 위 운동을 감소시키고 소화액을 억제해요. 그러면 소화가 잘 안 되겠죠. 반대로 부교감신경계는 동공을 수축시킵니다. 심박수를 감소시켜요. 천천히 이렇게 이완. 그 다음에 위 운동을 증가해서 소화액이 분비가 돼서 소화가 잘 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분노라는 감정을 느낄 때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겠습니까?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이 어려운 생물학을 정말 지금 바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면 자,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아까 전에 자동적이라는 얘기 했죠. 자동적으로 그냥 우리 몸에서 그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동물과 다른 것이 이것을 의식적으로 무언가 다르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안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교감신경, 분노라는 감정 때문에 내가 막 심장이 뛰고 지금 이렇게 열이 오르고 피가 막 거꾸로 솟는 것 같고 손이 달달달 떨리고,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나는 의식적으로 저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요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 여기 지금 똑똑하신 분이 계십니다. 심호흡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자, 제가 어느 날 올해입니다. 그 서울에 강의를, 요 주제를 가지고 2시간짜리 강의를 하러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대구역에 이렇게 갔죠. KTX를 타러. 정말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이렇게 사인인 것 같은데, 제가 동대구역을 딱 들어가자마자 어떤 배너를 봤어요. 그 배너가 저겁니다. 제가 확대를 해볼게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폭언도 폭력입니다. 감정이 격해질 땐 잠시 심호흡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저걸 바로 찍었어요. 그리고 서울에 가서 바로 썼어요. 예, 그래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감정이 격해진다. 이 말은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었다. 이 말입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그때 심호흡을 하라. 이 말은 의식적으로 반대되는 행동을 해서 이 감정을 조절하라. 이 말입니다. 너무 쉽죠? 작년에 아시안 게임이 있었어요. 그 인도네시아에서. 여러분들 혹시 여홍철이라는 그 기계체조 선수를 기억하시나요? 뭐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도 따고 뭐 은메달도 따고 하셨던 분. 도마의 신이라고 불렸을 것 같은데 이 여홍철 씨가 따님이 있으시더라고요. 작년에 이렇게 봤는데 여서정이라는 16살짜리 고등학교 1학년 딸이 아버지하고 똑같은 운동을 해요. 근데 이 여서정이라는 따님이 작년에 도마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그 딸인 거죠. 근데 제가 주목을 한 것이 금메달을 따고 나서 이 여서정 선수가 인터뷰를 할 때 그 말 내용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무 감격해서 울먹울먹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가요 뛰기 전에 심호흡 하라 했어요. 불안하고 긴장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호흡을 해서 내가 이완을 해야 되는 거죠. 금메달은 절대로 딸 생각하지 말고 네가 보여주고 싶은 기술을 보여주고 나오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국제무대를 얼마나 많이 써셨겠습니까? 그때 불안하고 긴장이 되는 순간들을 맞이할 때마다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하는 무언가를 터득했는데 그게 바로 심호흡이었고 딸한테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금메달은 심호흡에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호흡과 관련된 얘기들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했었고요. 기도를 통해서도 이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의식의 중심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렇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이런 기도를 하면요. 뭐냐?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이 시편 기도입니다. 뭐 고대 정통 안에서는 예수 기도도 그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 중세 시대 때 혹은 고대 그 사막의 은수자들 이렇게 보면 하루 종일 간단한 노동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시편 한 구절을 외웠어요. 제가 지금 시작 기도를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이것만 합니다. 그죠? 긴 것도 안 하고 이것만 하루 종일 외우셔도 돼요. 물론 이건 시편 아니지만 가장 간단한 시편.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전 최민순 신부님 번역본을 좀 더 좋아하는데요. 내 영혼아 고이 쉬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이런 거 그냥 계속 되뇌이고 있으면 내가 마음이 평정해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좀 화가 난 순간이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다시 받아치고 싶은 공격적인 어떤 욕구가 올라오지만 그때 저런 시편 기도를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잘 안 돼요. 달달달달 떨리고 막 억울하고 이러지만 자꾸 하다 보면 저 머리에 있는 저 의식이 내 마음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 외에도 묵주기도 이런 거 있죠. 같은 기도를 계속 암송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스리는데 매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신앙 따로 삶 따로 이런 분들은 성당에 가서 기도하고 나오자마자 주차장에서 싸우고 차를 어떻게 대놓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신앙과 나의 삶이 통합이 되는 사람은 어쨌거나 간에 어떤 나의 힘, 인간적인 힘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일 첫 시간에 얘기했던 어떤 초월성을 가진 내 안에 있는 어떤 거룩한 힘들도 사용하면서 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극이 있으면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커피를 좋아한다. 지나가다가 우리 순영원에 어딘가에서 커피 향이 나요. 커피를 한 잔 마실까? 자극이 있으면 반응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나의 화를 자극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반응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는 자,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뭐가 있느냐? 공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거는 매우 중요해요. 아주 영적인 얘기예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오늘 이 순간 성숙해질 수가 있고 성숙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고 그냥 좀 충동적으로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어떤 자극, 저기 한 무리가 웃고 있네.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내 뒷담화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저 공간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그래서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그리고 명백한 이것이 나의 분노를 좀 자극하는 어떤 반응, 자극이었다 하더라도 저 공간을 다른 걸로 심호흡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이런 걸로 채워서 다르게 반응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진 큰 자유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그 좀 상반되게 어떤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라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나의 신념과 감정도 한 번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컨대 정말로 내가 다 옳고 남이 다 틀렸나,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습관적으로 나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어떻게 내가 그렇게 다 옳을 수가 있을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이게 9인가요? 6인가요? 예, 9인가요? 6인가요? 예. 자,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이, 제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이 숫자는 뭡니까? 명백하게 9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9로 보고 있어, 이 상황을. 그럼 내가 옳은 거예요. 저 사람은 옳은 거예요. 그래서 옳다고 이제 제가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편에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인생 사는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상대방이 볼 때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게 9로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6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너는 늘 저런 소리를 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쟁이 시작되고 이런데, 어떨 때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울 때가 많아요. 예. 사실은 불변하는 것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사랑, 생명의 소중함,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진리는 불변해요. 그 외의 것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좀 이렇게 다르게 보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구야, 한치의 물러섬도 없어. 그릇이 여기 있습니다. 요거를 마음의 그릇이라고 할게요. 마음의 그릇이 좀 넓은 사람은 내가 볼 때 저게 분명히 9지만 상대방이 6이라고 할 때 그럴 이유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의 그릇이 넓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라는 것은 이게 크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담을 수 있는 만큼 담겨요. 마음의 그릇이 작은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아주 경직되고 화가 늘 나 있고 이런 분들은 모든 것이 어떤 도전이나 자기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로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에 담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의 그릇들을 좀 키워나갈 수 있는지, 그래서 이 마음의 그릇을 키운다는 것은 첫째,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잘 하는 것, 둘째, 타인에 대한 공감을 잘 하는 것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심리적인 공간이 내 마음 안에 좀 있을 때는 내가 다른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함께 일을 할 때 내가 그만큼 타인의 어떤 다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그 크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마음의 그릇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늘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분들은 잠시 우리가 전두엽이 성찰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하니까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가 한 4세기의 영성가입니다. 대영성가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자신을 살펴라. 남을 판단하기 전에 너를 먼저 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해질 때까지 분노를 품고 있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해질 때까지 분노를 품고 있으면, 이거는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잠들기 전에 화난 감정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리고 화난 상태로 잠이 들면 그 자는 동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더 강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질 때까지 분노를 품고 있지 마라. 이런 것들은 현대 심리학에서도 좋은 근거의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습관 들이기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화가 났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이런 어떤 수행들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그 강의의 목표가 나는 좀 어떤 형인가, 그래서 분노 조절을 좀 잘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